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패배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푸틴 대통령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불만이 모두 증가하여 그의 권력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나온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망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장소로 북한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현재 러시아의 심각한 상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푸틴과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선택한 이유와 함께 현재 러시아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화염이 솟아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화염이 솟구친 곳을 향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죠.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은 남자는 알렉산드르 두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상적 스승으로 알려진 그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탄 차량이 폭파되면서 두기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사고로 본 이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추측한 것은 두기나를 암살하고자 한 이들이 뒤에서 획책한 일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폭발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누군가의 암살 공작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8월 22일 러시아 전직 의원이자 망명 인사인 일리아 포노마레프는 우크라이나 TV 프로그램에 나와 두긴의 딸 두기나를 암살한 단체는 반푸틴 러시아 단체인 공화민족군의 나레이의 일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 암살은 사실 두기나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르 두긴과 그의 딸 모두를 암살하기 위한 행보였으며 NRA는 이 두 사람을 없앨 폭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NRA가 자신에게 접촉해 그의 텔레그램 채널인 로스파르티잔의 선언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을 들었죠. NRA의 요청을 받은 그는 암살의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NRA의 성명서는 이 단체의 생성 목적과 앞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푸틴 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인 곳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단체라는 사실을 명시했죠. 푸틴의 정권을 전복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그들의 행동 원리를 요약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푸틴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을 암시했는데요. 이 성명 발표에 아버지인 두기는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까지 일제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익단체에서는 우크라이나 비밀 조직인 그림자 군대가 암살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러시아 반푸틴 세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러시아 내에서 일어난 암살이나 폭발 사고는 대부분 러시아 정보국 요원이 벌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완전히 경우가 다른 일이었죠. 푸틴 세력을 향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 푸틴 입장에선 이번 사고로 자신의 장악력이 훼손된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 민심도 더 이상 푸틴을 지지하지 못할 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전쟁에서 러시아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당초의 목표를 잃고 현재 분리 독립국으로 유지 중인 루안스크, 도네츠크 공화국을 러시아 편으로 두는 것 외에는 특별히 영토를 늘리지도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해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와해하겠다는 계획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정보당국의 정보전으로 인해 제대로 암살 단체를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결국 우크라이나 반격의 불씨를 남기는 추태마저 보여주었죠. 한때 미국과 함께 민주공산 진영을 양분했던 국가치고는 우크라이나 병합의 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상황도 최악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과학 박사인 아벨 아감베기아는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42만 명의 빈곤층이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2023년에 겪게 될 경제 위기 상황은 최악의 러시아 경제 상황이었던 1998년 디폴트 때보다 2배나 더 어려울 것을 예측하며 몇 년 동안 긴축 상황에서 버티는 것이 전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 협력은 물론 상품 수출도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결국 러시아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비관한 것이죠.
푸틴도 이 사실을 최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시각각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한 그의 입에서 최근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주요 군사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장 연설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경우 몸을 피할 것을 암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도망칠 것을 상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SVR GNERAL SVR은 러시아의 굵직한 소식을 전하는 독립언론. 최근 러시아군 사상자가 수천 명 이상 늘어나 우크라이나에 효과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푸틴이 인지했고 우크라이나에게 패배 시 모스크바를 탈출할 것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 SVR은 현재 푸틴이 국가 분위기를 읽고 있으며 전쟁의 패배는 곧 그의 정치적 실각이자 존재 이유의 상실이라고 바라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앤서니 글리스 버킹엄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중대한 패배로 향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푸틴은 긴급 탈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B플랜이 존재하나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망명이라고 바라봤는데요. 아직까지 그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해외 국가 세력이 존재하기에 그들을 믿고 러시아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사망 소식은 이러한 결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글리스 교수는 남겼죠. 내부와 외부의 지속적인 압박을 버티기에는 푸틴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CIA 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푸틴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바라봤지만 제너럴 SVR은 이와 반대되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이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뿐 푸틴은 암으로 인한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푸틴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빈도가 늘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를 서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푸틴이 쇠약하다고 분석한 것이죠. 제너럴 SVR은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푸틴의 머릿속에는 탈출이 가장 큰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로 망명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친분을 쌓으며 서방 세계와의 대결까지 약속한 국가는 벨라루스, 미얀마,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소수의 국가밖에 없는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바샤르 아라사드가 집권하고 있는 시리아가 푸틴의 망명 장소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리아 분쟁 시기 러시아가 시리아 독재 정부를 도와준 이력이 있기에 시리아가 푸틴을 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죠. 그러나 러시아 언론과 제너럴 SVR의 보도에 따르면 뜻밖의 장소로 망명 장소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북한이 논의 중인 장소였죠.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유례없을 정도로 밀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 유엔 총회 투표에서 북한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확하게 자신의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정권인 도네츠크, 루안스크 공화국의 수장을 북한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기도 했죠.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 10만 명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무너진 러시아 사회의 건물 보수를 위해 북한 건설자들이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며 꾸준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한 러시아의 현 기조를 생각해보면 푸틴의 북한 망명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직접적인 도움 요청을 구한 것도 푸틴이 북한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 러시아 공조에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으로 푸틴이 망명하는 것은 현 관계를 봤을 때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치적인 결정 외에도 향후 복권과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북한 망명에 힘을 실어줍니다. 시리아나 에리트리아, 벨라루스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침공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위협 수단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기에 설사 망명하더라도 덜 위험합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의 볼모로 푸틴이 전락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중국이 푸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면 푸틴은 이를 막을 방도가 없기에 중국은 망명국으로 적합하지 않죠. 미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고 핵을 보유하고 있어 위협도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복귀에도 적절한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푸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시베리아의 핵벙커 위치도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위급시 대피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북한 망명 이야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급해진 러시아 정세, 과연 향후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혼란한 가운데 한국이 의연하게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직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정상들과의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 괴상한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중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온 오랜 갈등을 씻어내자며 다시 한번 러일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만에 하나 양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대적하자는 말도 안 되는 논지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푸틴의 대답은 일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대신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 전략을 언제든 상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총리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열흘이 넘어서야 한국 정부와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바로 이웃국가인 한국을 놔두고 왜 이제서야 대화에 응했는지,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영 미디어와 일간지에 의해 현재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시다는 총리에 오른 직후 미국과 호주, 인도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들어 긴장 속에서 관계를 정리해 가야 하는 중요 국가들이라 밝히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었는데요. NHK에서 공개한 총리 관저의 일정에 따르면 기시다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생각하는 자민당의 기조를 그대로 밟아가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쿼드 회원국 호주를 두 번째로 통화 대상으로 설정했고, 세 번째로 인도 나렌드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을 두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활동 무대를 넓힐 일본의 사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임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냉담한 관계는 그의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시다는 외교안보 분야를 설명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지만, 한국 관련 언급은 동맹국과 동지국,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열거한 뒤 짧게 등장했을 뿐이었고, 심지어 그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월만 해도 현재 양국 관계가 매우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중립적 입장을 내놓은 그였기에 이번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일치 없는 대신 일본이 현재와 같은 냉랭함 속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 긍정적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기시다의 노림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기시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중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는데,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엔 중국과의 대치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진 양국의 마찰을 의식해 적국을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전쟁 직전이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이번이나 있었는데, 제국주의 시절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영토에 대해 끝없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은 오히려 독도보다 쿠릴 열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데다 향후 미국 알래스카와 이어질 수 있는 베링 해협과 매우 인접한 곳이기 때문으로 2차 세계대전부터 적국이었던 양국은 남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접전 끝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이곳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그 외 청구권까지 포기해야 했던 일본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집착을 보여왔고, 이에 보다 못한 러시아 측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인 Tu-95기를 출격시켜 각각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하는 등 아찔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은 일본 외무성의 항의에 자신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법을 철저히 이행한 비행훈련이라 해명하면서도 중국 매체인 황구시보를 통해 일본에 접근한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핵탄 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 일본 정부를 경악해 했습니다. 이 같은 협박이 나름 먹혀들었는지 이후 일본 정부에선 쿠릴 열도와 관련된 망언과 도발을 현저히 줄여나갔는데 상황이 이쯤 되자 기시다 총리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독도라도 확실히 손에 넣겠다는 전략으로의 선회를 결정한 것이었죠. 사실 이는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굳히고 있던 자민당 차원의 계획으로 올해 8월경 또다시 수호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Tu-95기가 동해 상공에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모태기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통상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포함 뜬금없는 양자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포괄적 합의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남쿠릴 열도에서의 공동 경제 활동을 비롯하여 그동안 동해 상공에서 진행되어온 러시아 폭격기의 훈련을 자제해달라는 안이 제출됐는데 최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건너뛰고 굳이 적대간 개인 러시아와의 회담을 먼저 진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당시 전문가들 또한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수만 있다면 한국을 몰아넣는데 이보다 더한 이의제의가 없다는 등 스스로 호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시다 총리는 매우 불편한 안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일본이 말한 쿠릴 열도에서의 경제 협력은 오래전 아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분쟁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임을 러시아 정부 측이 모를 리 없었고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의 방편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기에 관련 안건들이 기시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단번에 거절당했다는 것.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충돌해봐야 자국에 득될 것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한 예로 2019년 발생한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러시아 무관에 따르면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중국과의 연합훈련이었음을 해명하며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 역시 존중하고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과 위치 좌표를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해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부정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러 공군 사이의 회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죠.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굳이 동해 상공에서 진행했다는 것부터 이는 전시 상황에 일본 폭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이에 일각에선 자신들에겐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러시아 측이 한국의 유독 공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심하게도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 정부가 간섭하려 드냐는 등 기괴한 망언을 했대 아닌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은 비록 영토는 작으나 다양한 최첨단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특히 항모킬러라 불리는 한국형 독침 무기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SLBM 시험 발사 후 다음 타자로 공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의 속도로 항모를 비롯 동해상의 모든 함정들을 나노 단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그야말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적인 무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해군의 주력 대한 미사일인 해성은 최고 속도가 마 0.95 정도인 것에 반해 무려 3배 이상 빠른
이번 초음속 미사일은 수면이 이렘 고도로 마치 바다에 붙어가듯이 초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로조차 탐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지는데, 여기엔 초음속 엔진 기술과 정밀 제어 그리고 초고온 내열 소재 등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돼 있었기에 미국 정도의 군사 선진국이 아니라면 감히 만들 시도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일본 언론 측이 현재 한국이 해당 무기를 개발 중일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중 3종은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인도의 러시아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보다 5년 이상 빠른 수준으로 처음 공개 당시 바지선 위 그물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을 정확히 명중시켜 부러뜨리는 장면에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가 아닐 수 없다는 등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KF-21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군 당국의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항모와 수상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해당 미사일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심각한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그랬듯 기왕이면 다음 시험발 사는 독도에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며, 최근 중국이 한국 때문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 중국 해상 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원유가 다 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이 원유를 다 가져가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SK가 40여 년 만에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여스온이 무자원 산유국 꿈을 이뤄낸 건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여스온은 지난 2015년부터 참여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첫 사례로 꼽힙니다. 통상 자원 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SK여스온은 중국 국유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 CNOC와 함께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03광구 내 루펑 12.3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리는 등 에너지 업계에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진 이 광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일일 생산량은 석유 생산 정점을 기준으로 약 29,500배럴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를 넘는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하거나 국내에도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CNOC가 60%, SK여스온이 4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대 생산량을 추산하면 앞으로 SK여스온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SK여스온은 2년 안에 광구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5년 SK여스온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OC와 관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조사, 물리탐사 등 기초탐사 작업을 바탕으로 2018년 탐사정 시추로 원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8년 만에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독자 탐사 사업으로 원유 발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최초의 사례라 업계 내에서 더욱더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정유사는 글로벌 정유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 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SK여스온의 유전 개발 사례가 국내 정유업계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여스온의 경우 40년간 축적된 자체 석유 개발 기술로 초기 탐사에서부터 이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여스온은 이번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감 노력을 펼치며 ESG 경영 행보에도 앞장섰는데요. 실제로 SK여스온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발전기 배기가스 폐열 재활용 설비 전동화 등을 생산시설에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 개발 사업 자회사인 SK여스온은 출범 때부터 석유 개발과 친환경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출발했었습니다. 우선 SK여스온은 2021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 개발과 탄소 포집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가속했는데요. 친환경 영역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탄소 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해 영구히 저장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석유 개발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1703광구의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이딴 성과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SK여스온이 말레이시아 지역 첫 광구를 낙찰받아 광권 및 광구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SK여스온은 작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석유개발회사 페트로스와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며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광구 입찰에 참여해 사라왁 해상에 위치한 SK427 광구를 낙찰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상의 일정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인 관권을 획득한 겁니다. 해당 계약으로 SK여스온이 확보한 SK427 광구 지분은 85%로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운영권자가 됐습니다. 이렇듯 지난 6월 SK여스온은 나머지 15%의 지분을 보유한 페트로스와 협력해 본격적인 광구 탐사에 들어갔는데요. 석유 개발 사업이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여스온의 말레이시아 광구 개발의 관전 포인트 역시 주변 석유 매장량과 천의 수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면 새로운 광구에서도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27광구는 사라왁 천해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8억 배럴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됐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다섯 번째로 많은데 주요 매장지는 말레이반도 2곳, 사라왁 1곳, 사바 3곳 등 총 6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개발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석유 개발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여스온은 2025년에 베트남 남부 쿠오롱 분지의 1505 광구 원유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전 개발을 위해 현재 SK여스온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던 건 앞서 2007년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정부와 블록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당시 SK는 베트남 1505 블록을 탐사하던 중 원유를 발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여스온의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대를 이은 엄청나게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걸며 SK그룹은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당찬 포부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광구 개발에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SK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SK여스온은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광구의 생산량은 1일 약 52,000배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대한민국도 원유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실제 경험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동안 잊혀졌던 7광구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7광구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으로 제주도 남단 약 82,000km 면적의 마름목골 해저 대지를 의미합니다. 미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광활한 해저 대지에는 최대 약 1,000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의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산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이 각각 약 800억 배럴, 약 390억 배럴 수준으로 추산된 것과 비교하면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난 1970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법안을 공포했는데요. 법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인근의 해역을 여러 개의 광구로 구분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자원을 확보할 거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는 대륙붕이 이어지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제법 판례에 따른 건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총 9개 광구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주도 남단의 제7광구는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곳으로 추산되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원 선진국의 꿈을 꾸게 했는데요. 그러나 7광구 지역 인접 국가인 일본과 지속되는 분쟁과 해당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부재가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74년 일본과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7광구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0년간 영유권 문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부터 발효됐는데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여기에 손을 뗐지만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몇 년 뒤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되는데 3년 전인 2025년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 협약이 종료되면 그때 돼서 일본이 억지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걸 감안하면 7광구 개발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 말고도 중국도 7광구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가세하기 전에 일본과 결판 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중국의 심해 시추어린 움직임이 7광구에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지 않도록 서둘러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과거에 달리 우리의 것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외교력과 더불어 뛰어난 자원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빛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전해지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조 후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조 후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조 후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